복음의 불모지 제주도가 복음화율 10%를 넘어섰습니다. 기독교 연합기관들의 하나가 된 노력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영화 교회 오빠가 1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관객들의 관심이 확산되면서 관련 서적 출판은 물론 미국에서도 정식 상영에 들어갔습니다. 헝가리 개혁교회가 유람선 침몰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유람선 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비 건립에 사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1908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11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제주도의 복음화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데요. 낮은 복음화율을 극복하기 위한 제주도 기독교인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지닌 제주도. 365일 사랑받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여행지로 꼽힙니다. 제주도에는 1908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로 인해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특색에서 오는 토착성과 샤머니즘 문화, 타문화에 대한 배척성 등으로 제주도의 복음화는 정체기를 맞이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복음화율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 제주도의 35개 교단과 450여 교회를 대표하는 제주도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지난해 제주선교 110주년을 기념해 익스플로 제주선교 대회를 개최하고 수만여 명의 기독교인들과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복음 광고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복음의 전함과 함께 한 달 동안 전도 캠페인을 전개하고 제주 전역에 대형 복음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복음화율 10%를 달성한 제주도.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토착민 전도를 통한 수치가 아닌 육체에서 온 외부 유입 기독교인들로 인한 수치 상승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주도 기독교 교단협의회의 남수은 회장은 연합이 어려운 제주도지만 기독교 연합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복음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섬 지역이고 이래서 미신을 굉장히 많이 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풍습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전도하기 힘든 그런 지역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제주도는 모임이 잘 안 되는 지역인데 작년에는 제주도 기독교가 크게 모이는 역사들이 있었고 기독교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지금 이제 토요일마다 거의 모여서 목사님들하고 교인들이 노방 전도도 하고 집회도 하면서 제주도 복음화율 20%를 향해서 열심히 하자, 달려가자 이런 분위기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불모지인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도가 이들의 노력으로 전국 최고의 복음화율을 갖게 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고 이관희 집사의 투병 과정과 신앙 이야기를 담은 영화 교회 오빠가 1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기독교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는 등 국내 흥행에 힘입어 같은 제목의 책이 출간됐고 지난 25일부터는 미국에서도 정식 상영되고 있습니다. 남경남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6일 개봉한 영화 교회 오빠. 고 이관희 집사와 그의 아내 오은주 집사가 겪었던 고난의 과정들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던 날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은 고 이관희 집사. 그리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아내의 혈액암 4기 판정 소식까지. 교회 오빠는 죽음 앞에서의 숭고함과 신앙을 보여줬던 고 이관희 집사의 삶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개봉 이후 2달 만에 관객수 10만을 돌파하고 국내 기독교 다큐 영화 중 역대 3위의 관객수를 기록한 영화 교회 오빠. 일반 상업 영화가 아닌 기독교 영화로서 매우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 많은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 너무 많은 오락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진정성에 목마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빼고라도 이 삶 앞에서 또 죽음 앞에서의 진정성 있게 자기 삶을 돌아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이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모든 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배급사인 커넥트 픽처스는 미국 지역의 목회자들을 초청해 영화 시사회를 가지고 지난 25일부터는 미국 LACGV 부에나 파크에서 정식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영화의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이관희님을 보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더 값지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과 또 희망을 얻으실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은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라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영화 보는 내내 던졌습니다. 답은 이관희 집사님께서 보여주셨던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진정한 인생의 딜레마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도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영화에는 다시 읽지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긴 책도 펴냈습니다. 1부에서는 이호경 감독의 시선으로, 2부에서는 오은주 집사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며 이관희 집사가 했던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던 두 부부의 이야기, 영화와 책이라는 매체들을 통해 알려진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C채널 뉴스 남경남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지난 26일 올해 4월 강원도 산불로 전소된 사랑의 군인교회 재건축을 위해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정성진 한교봉 이사장은 전달식에서 군선교는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할 선교 영역이라면서 강원도 산불로 인해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의 군인교회를 지원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주 120여 명의 군인들이 출석하는 고성 사랑의 군인교회는 한교봉이 후원하는 성금으로 내부 기자재 구입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 아픈 기억으로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이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헝가리 개혁교회가 유가족에게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헝가리 정체화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헝가리 개혁교회가 성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가요? 네. 유가족 성금 전달은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건을 접한 헝가리 개혁교회 총회와 전국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헝가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총 금액은 11,000 US달러입니다. 이를 헝가리 개혁교회 총회장이신 스보 이스트만 비숍께서 헝가리 교회를 대표해서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전달해 왔습니다. 모아진 성금은 이번 유람선 참사로 희생당한 분들을 위해 다뉴브강 주변에 추모비를 세우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헝가리 정부와 헝가리 개혁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헝가리 대사관에서 이미 협의를 마친 그러한 상태입니다. 네, 참 아름다운 일인데요. 지금까지 양국 교단 간의 교류가 있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네. 2006년 한국교회와 헝가리 개혁교단 간의 선교협정이 있은 이후 지금까지 양교단 간의 상호 방문, 또 신학교 간에 그리고 지역교회 간에 있어서 활발한 선교 협력과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지속적인 교단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양교단이 더욱 발전해 가리라 믿습니다. 네, 특별히 선교사님께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서 통역으로 섬기시면서 많이 애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네, 다른 곳이 아닌 이곳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헝가리인들 또 한인들을 대신해서 송구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한국인이 탄 유람선이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아팠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형제 자매 가족이 당한 슬픔으로 여기면서 모든 일들 제쳐놓고 사고 수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섬겼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분들이시라면 아마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 신속 대응팀, 대사관, 교회 성도들, 선교사님들, 한인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데요. 사고 현장은 기억에서 잊힐지라도 이 해결돼야 할 과제, 잊어서는 안 될 일들도 있어 보입니다. 어떤가요? 네, 한 사람의 실종자 시신을 찾기 위해 또 유가족분들을 위로하고 슬픔을 같이 나누는 모습에 헝가리 교회들도 감동을 넘어 애도를 표하였습니다. 또 헝가리 현지 교회에서는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며 애도하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헝가리 공영방송 미디어 매체에서는 실시간 보도와 뉴스를 통해서 함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헝가리에서의 사건 보도로 한국교회도 감동하였고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희생자들을 기리고 기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슬픔 중에서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한국교회가 선교지를 향한 기도와 헝가리 개혁교회라고 하는 동역교단의 기도와 사랑에 있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유교판 때를 위해 났다라고 하는 이 동역교단, 헝가리 개혁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아직 남은 한 분의 실종자를 하루속히 찾기 위해 중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여기에 임하는 모든 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또 주어진 임무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국 교회가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한마음 한뜻으로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헝가리 정채화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를 지키자는 취지로 지난해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 연대가 출범했습니다. 네,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예정연이 출범을 했는데요. 출범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출범되게 됐는지,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03회기 총회에서 그 불법 결의로 인해 가지고 이 총회가 상당히 혼란이 왔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뜻있는 분들이 우리 총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이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 줄여서 예정연회라는 네. 그런 단체를 만들었죠. 예. 지금까지 한 7개월 정도가 된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우리 공개적인 세미나를 4번 개최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우리가 8월 1일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죠. 네. 그러면 또 한 3번. 그러다 한 7번 정도의 행사를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우리 교단이 법보다가 어떤 그 여론, 감정 이런 데 치우쳐서 특정한 교회를 갖다 과다하게 공격을 했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총회가 불법 결의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정년은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을 법리로 우리가 옮겨놨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감정이나 여론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헌법적으로 우리 교단 법으로 봤을 때 이 문제가 잘못됐는지 또 잘 됐는지 그걸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정에 하는 활동은 주로 이제 어떤 법적으로 네. 현재 특정한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살펴봤는데 그 문제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 그걸 꾸준히 지금까지 한 7개월 동안에 홍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정체성이 훼손이 됐는지 그걸 어떻게 보시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요. 이 한 교단에는 물론 뭐 어느 회사나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측의 정체성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과 또 하나는 헌법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장로교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예. 타 교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러나 그 교단의 색깔은 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우리가 나누어서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1편에는 교리 부분이 있고 2번째는 정치 부분이 있고요. 3번째는 권능 부분이 있고 4번째는 예배와 예식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교단의 색깔은 주로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정치와 권능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작년에 103회기 총회에서 이 권증 부분, 네. 이 권증에 있어서
항상 그 어떤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때는 네. 헌법에 근거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거든. 근데 작년에 우리가 이제 특정 교회 작년에 8월 7일 날 그 총회 재판부에서 판결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말씀드리면 이제 명성교회 건이죠, 사실은. 그 김남 목사, 유인 목사 청빙에 대해서 8대 7로 합헌이다. 동남노회가 위인 목사를 갖다가 우리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는 그런 합당하다. 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세습이라는 그런 이제 막 당치다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명도 발표하고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해서 9월 총회에서 그 크게 문제가 됐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것이 헌법대로 하면은 각 그 규칙부나 헌법위원회나 재판국 결과는 이 판결한 것은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보고를 받지 않고 총대들이 결의로 다 그 보고를 거부를 해버렸어요. 예.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헌법에는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재판한 걸 갖다가 여러분들 거기서 대법원에 판결한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국회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이거는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무너졌다. 쉽게 말하면 이 헌법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정연이 이것부터 이제 꾸준히 이제 헌법을 바로 세우자. 그것이 바로 총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총회를 법 가운데 바로 세우게 되면은 거기서 피해를 받는 교회가 사실은 특정 교회, 명성교회죠, 사실은. 그래서 명성교회는 자연적으로 그 문제 해결된다. 이런 마음으로 꾸준하게 우리가 총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법리를 설명해 준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뭐 4번 공개 세미나 또 3번의 그 기자회견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이해를 많이 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작년에는 거의 한쪽 방향의 그 여론만 있었는데 이제 우리들이 예정에는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꾸준히 활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네.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여론이 다시금 이제 올바른 쪽으로 많은 방향을 바꾸었다. 그것이 우리 예정연에 있어서 큰 아마 어떤 그런 성과가 아닐까. 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103회기 총회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예정연에서는 계속해서 총회의 헌법 위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신 거죠? 물론이죠. 네. 물론 앞으로 이제 8월 5일 날 이제 재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헌법위원회에서 101회기, 102회기에서 꾸준히 그 정치 28조 6항에 대해서 위헌 소지, 쉽게 말하면 이제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든지 교회 자유를 침해했다 이렇게 해서 수정 또는 삭제 보완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그 28조 6항 1호에 해당 교회에서 은퇴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은퇴한 목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여러 번 했지요, 사실은. 네. 했는데 불구하고 103회기 총회에서 그걸 거부하고 그 총회장이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 총대들이 어떤 쉽게 말하면 그다음 여론과 감정에 의해 가지고 불법으로 결의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올 3월 달에 헌법위원회 새로 또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또 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28조 6항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101회기, 102회기가 동일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변함이 없이 그대로 해석해 줬죠. 그리고 103회기 가을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그건 불법이다. 무효다. 이렇게 또 헌법위원회 해석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임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위원회에서 임원회로 보내준 걸 임원에서는 그 해석 의뢰 기관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다시금 헌법위원회에다가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헌법위원회에서는 다시 또 그걸 임원회가 다시 또 보냈어요. 현재 임원회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사실은. 빨리 그 임원회에서 그 해석 의뢰 기관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도 이제 많은 문제가 있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재판국 재심이 좀 남아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순리로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법적인 문제가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했으니까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이제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장의 리더십 문제도 컸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문제는 이제 오늘 우리 통합적 교단의 문제는
하나로 말하려면 이 총회장의 리더십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102핵이 이름을 대서 좀 미안하지만은 그 재계약 총회장이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것을 임원들이 각 기관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재계약 총회장이 그것을 각 기관에 통보를 해주지 않고 이걸 가지고 103명이 가지고 나왔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안 한 거는 직무유기고 또 102에게 처리 안 한 거는 직무유기고 103명이 가져온 것은 직무 남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져가서 103명이 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 총회장이 거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103명이 총회장은 그걸 또 받으면 안 되는데 그걸 또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총회장이 포결로 또 붙여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511대 849인가 이렇게 결의해서 헌법위원회 복을 안 받기로 결의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총회장이 법대로 했으면 이 복을 그걸 갖다가 이제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았고 또 결의를 안 붙여야 되는데 결의를 붙여버렸어. 포결에. 그 이 총회장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103회기에 근본 총회장 우리 이명석 총회장님은 뭐 좀 죄송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헌법에 대해서 재반 내용을 좀 잘 몰랐지 않느냐. 왜냐면 헌법과 재반 규정이 많이 있거든요. 회의 규칙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회장님이 사실은 잘 숙지하지 못해서 바로 이런 문제가 왔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이제 그 뒤에 우리가 꾸준히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기했으면 지금이라도 그 문제를 자기의 실수로 이 잘못했다 해서 이제 실수를 인정하고 이걸 시정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흡족하게 시정을 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해서 현재 이 총회 현안 문제가 네. 상당히 지금까지도 복잡하게 지금 좀 얽혀 있습니다. 일부는 좀 풀린 건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직 좀 풀어가야 할 일들이 많다고 예. 보시는 건데 일단 사고노회로 지정됐던 서울 동남노회는 좀 정상화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지켜보셨나요? 예. 서울 동남노회가 7월 25일 날 과연 그 수습노회를 수습정권위원회에서 이제 소집을 했는데 이게 수습노회가 성립이 될란가 안 될란가. 그럼 이제 목사장도 이제 과반이 출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다행히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수습정권위원회의 그 활동과 그 동남노회에서 뜻있는 분들 정말 이 노회를 이제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뜻있는 분들이 이해가지고 다행히 그날 노회가 성립했습니다. 종족수가 다 채워졌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7월 22일인가요? 비대위 측에서 네. 김수원 목사 측에서 자기가 노회장이다. 총회에서 이 노회장의 활동에 대해서 직무 가처분, 그렇게 방기하지 마라. 이런 직무 가처분을 서울지방법원에다가 이제 소를 제기했는데 7월 22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날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김수원 그 목사가 서울 동남노회 노회장이라고 할 만한 충분한 어떤 거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물리쳤죠, 사실 기각으로. 네. 그렇게 해서 동남노회가 7월 25일 어쩌면 이제 노회가 개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이제 25일 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응해줘서 노회가 이제 개최됐습니다. 개최된 임원이 선출됐고 정상화된 거죠. 네. 이제 뭐 아마 한 2년 동안에 동남노회가 사실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8월 14일 날 다시 임시노회를 소집해서 총회 보내고 총대 선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밀린 업무가 많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 나갈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이제 뭐 큰 문제는 이제 해결 좀 됐죠, 사실. 노회가 이제 정상화 됐으니까요. 예. 예. 지난 6개월의 어떤 예정연의 활동에 대한 소개도 좀 궁금한데요. 예. 이분은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작년에 제가 이제 12월 20일 날 그 예정연을 갖다 이제 드디어 문화랑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창립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제가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기도하면서 나타난 것은 그 우리 명성교회는 저는 평소에 참 명성교회와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의 상당히 어떤 그 모델적인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통합 측에서도 통합 측하면 명성교회.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게 했고 또 명성교회가 그 이 교단적으로 또는 이 국가적으로 또 이 세계적으로도
사실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하죠, 사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그 문제는 명성교회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개교회 목사 청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김상황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 뒤에 후임 그 담임 목사를 누구로 청빙하느냐 하는 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가 아니거든. 그 원칙적으로 치면은 하나의 교회라 하는 것은 우리가 민법으로 보면 조합과 같은 거거든요. 조합과 같은 것인데 조합장은 조합원이 선출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목사도 누가 선출하겠어요? 교인들이 선출하잖아. 그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불법이다, 세습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습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인의 동의 없이 그냥 물려주는 거고, 그렇잖아요.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헌법을 어긴 건 어겨야 불법이잖아. 그런데 아까도 제가 점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99회기에 3호 은퇴한 목사는 적용할 수, 그때 우리 총대를 부결시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또 세습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불법 세습이라 이래서 사실을 왜곡시킨 거지, 사실은. 이게 보면 우리 헌법 권징 그 3조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 이제 허위 사실 유포 해서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그게 아마 권징 3조 그게 아마 5항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항이 또 있어요. 그것도 뭐냐면 재판에 순응하지 아니한 죄. 네. 총회 재판은 최종 재판이거든. 그런데 총회 최종 재판에서 합판이라고 판결했는데 그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사람들이 가지고 왜곡을 시켰잖아요. 예. 또 청명을 세습이라고 왜곡시켜가지고 퍼뜨렸잖아. 그리고 구조에 보면은 타인을 범죄케 한 행위가 있어요. 네. 왜? 일반 사람들은 이 교회법을 잘 모르잖아. 모르잖아,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소위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명성교회는 불법이다, 세습이다 이렇게 왜곡해서 사실 퍼뜨리게 되면은 남들은 그런 줄 알고 믿고 따라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작년에 온통 그 일반 그 메이저 그 언론들이라든지 또 기독교 언론이라든지 그 외에 일반 많은 사람들이 아무 내가 뜻도 잘 모르고 그냥 명성교회가 불법 세수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이래가지고 너무 그 한 교회를 공격하고 또 한 교회를 그래 한 행위는 사실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그 제가 요즘은 그런 하죠.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하는 행위는 교리적인 이단보다 더 큰 이단이다.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곳인데 그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어떤 거 다른 어떤 거 이 불법적인 그 어떤 거 이유를 붙여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교회를 갖다 파괴하는 것은 그건 이단이죠, 이단. 지금은 제가 그럽니다. 공개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하는 세력들은 그건 이단이다. 특별히 시민단체들, 공명의 천사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말입니다. 정의와 어떤 뭐 이 그런 어떤 공유를 부르신다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과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의 세력과 같은 것이다. 제가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대응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교단을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정에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네. 다행히 이제 한 7개월 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상대방들이 그런 주장을 지금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네. 또 같이 활동한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해를 해준 우리 많은 우리 교우들에게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큰 보람을 느끼죠. 네. 예. 그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데요. 8월 1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공지하셨습니다. 어떤 예. 내용으로 좀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제가 좀 그전에 조금 좀 말씀 드릴게요. 명성교회 문제는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리.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교회를 저도 이제 목사지만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진리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진리는 비본질의 문제죠. 본질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구세주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 물러설 수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진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건전한 교단에는 별 차가 없습니다. 거의 다 대동소이하죠, 사실은. 그다음 비본질은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개교회 자유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 문제도 아닌 피본질의 문제, 그 개교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과대하게 사람들이 거기 개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 자체가 가지고 크게 잘못한 거죠, 사실은요. 예, 그걸 이제 우리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잘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요. 예.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그 예정위원회 그 앞으로 우리 해야 할 일은 이 총회가 정말 바로 세우는데 법적으로 이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활동을 많이 할 겁니다. 사실은요. 아직도 우리 교단이나 한국 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뭐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도 있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인데 너무 과대하게 그런 부풀려서 그렇게 또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건 결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위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 그 부분들은 올바르게 좀 우리가 홍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를 지키려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교회를 지키자는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좀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 대표회장 최경근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곳곳 믿음의 순례길을 만나봅니다. 대신총회 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정신문화의 수도원에 안동의 고장 안동을 다녀왔는데 네. 오늘 이제 그 인근 지역이죠. 영주와 봉화로 떠나본다고요. 네. 뭐 영주 봉화 그러면 사실 지금은 그래도 중앙고속도로가 생긴 다음에 접근성이 이제 좋아졌죠. 많이 예. 좋아졌지만 그전에는 뭐 철도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딱히 가는 길이 참 불편했죠. 네.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고속도로를 통해서 접근하기 좋아진 곳이 됐고 또 청정 지역이잖아요. 아, 그럼요. 또 청정 지역이고 그다음에 문화와 예술, 전통 뭐 이런 것이 다 그대로 남겨진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들 찾는 것 같아요. 네. 이 지역을 많이 찾는 것 같고 또 많이 알려지기도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네, 그러나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어려운 곳이었죠.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한 산골 속에도 기독교의 그 신앙의 발자취들이 아주 오래전에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그 이전에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복음이 변두리에서부터 차츰차츰 이렇게 유입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영주와 봉화의 경우는 좀 어땠을까요? 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에 정동의 자리를 잡잖아요.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왕이 당시에 고종 황제가 이제 허용을 함으로써 이제 들어와서 정동에 자리 잡게 됐는데 사대문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러나 사실 지방으로 가면 영 다르죠. 지방은 사대문 안에 못 들어가죠, 대부분. 그래서 무슨 박교회, 대부분 그랬어요. 서문박교회, 뭐 남문박교회. 그러니까 그 성 안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이었는데 이것이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위성 도시들도 그런 경우였죠. 그러니까 가장 안동 지역에서도 외진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거기가 와룡면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예안면에 소속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거기는 안동에서도 한참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역인데 그런 곳에 먼저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후에 이제 오히려 이렇게 안동 안으로. 그리고 안동이 1909년이니까 실제적으로는 1902년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안동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동이나 시내 쪽은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주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영주 읍내 교회보다는 영주와 안동 사이에 그 어떤 그 언저리 변두리에 그런 교회들이 먼저 세워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네. 지곡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제 제일 먼저 세워지게 되는데 네. 그렇게 세워져서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읍내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죠. 네, 이렇게 복음의 경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조금 네. 전에도 지곡교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영주 지역의 교회들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역시 영주 지역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것은 그 안동 쪽에 방잠교회라는 교회로부터 출발을 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부터 참 먼 거리죠. 먼 거리인데 네. 신앙이 이제 지곡교회로 이제 만들어지고 지곡교회가 만들어지고 지곡교회 이후에 이제 그 주변에 교회들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지곡교회, 그 다음에 내매교회, 네. 내매교회, 네. 그다음에 이러한 교회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지역의 어떤 그 변화를 크게 주죠. 굉장히 크게 주죠. 그러니까 당시에 단순히 그냥 교회가 하나 생겼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 이 정도가 아니라 생겼을 때 변화, 그 변화는 마을 전체가 변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특별히 내매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학교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단순히 당시에는 학교라는 게 없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 시골 마을에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 학교를 통해서 어떤 그 계몽이 일어나게 되고 지역 사회가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멈추지 않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시대적 의식을 깨우쳐 주기 때문에 자연스레 안동이나 대구가 다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3.1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게 된단 말이죠. 네. 이제 이런 의식들이 만들어지면서 내매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 그 운동이 일어나죠. 그 마을 전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상촌 운동, 지금으로 말하면 과거의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이 사회적으로는 있었고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이 1969년, 70년에 일어났다고 하면 그보다 한 50년 전에 이 내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다, 그 지역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그 새마을 운동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했던 뭐 길 넓히기, 청소하기, 뭐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도 우물 개량,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참 지금은 그런 일이 있었나 우리 역사 속에 뭐 그렇게 옛날 얘기 같은데, 그런 옛날 얘기 같은 게 새마을 운동에서 시작됐는데 그보다 50년 전에 이미 마을 운동에서 그런 거 했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상촌,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을은 정말로 이상촌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마을에서 규칙을 세워가지고 아예 이상촌을 만들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한국 남쪽에 이런 지역이 사실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 소개했던 백령도라고 하는 섬이 대표적인 섬이었는데, 이 내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도 그런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6가지 조항을 딱 만들어요. 마을 규칙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 제사금지, 예를 들어서 미신 같은 거 우리 마을에는 없다. 교회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것 관계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그래야 된다. 그다음에 뭐 우리 마을에서는 예를 들어 술집 이런 주초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과 관계없이 우리 마을 사람이라고 하면 주초 금지나 혹은 장기나 바둑까지 어떤 그런 어떤 그 놀이조차도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 좀 금기시하는 그런 신앙 중심의 어떤 생활 규칙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데, 일제 일제의 경찰들의, 일본 경찰들의 어떤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을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다짐을 마을 주민 전체가 다짐을 하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마을의 어떤
그 관원 어떤 그 집안의 어떤 대소사가 있게 되면 예. 모든 주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신앙과 관계없이 협력해서 마을 주민의 어떤 서로 아픔과 슬픔을 또 기쁨을 함께 나눈다. 뭐 이런 협력하는 것을 함께 하는 그런 것을 아주 마을 조항에서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외의 가축을 기르지 않는다. 조금 의외의 규칙인데요. 네. 이건 좀 금욕주의적인 신앙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니까 그렇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동물이었고 나머지는 다 먹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기르지 않음으로써 어떤 마을 안에 어떤 좀 더 금욕적인 어떤 삶을 추구했던 조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마을의 우물을 주일날은 뚜껑을 덮어서 잠궈버렸어요. 물도 길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필요한 물은 전날 다 길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상춘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그 마을의 어떤 결속력이라든지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인가 어느 통계에서 잠깐 제가 확인했었는데 2007년도에 그 마을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딱 한 가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마을 중심의 복마율이라는 거는 뭐 정말 굉장한 거죠. 네. 그만큼 이제 그 결속력이 강했고 신앙이 이제 강했던 상당히 특색 있는. 그러다 보니까 거였네요. 자연스럽게 이제 귀한 지도자들이 나오죠. 그 강신명 목사님 바로 이겨주시죠. 그렇군요. 우리 강신명 목사님의 부친께서도 이제 영주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지만 이 지역에서 출생을 하셔서 뭐랄까요? 우리나라에 참 큰 역할을 했던 목사님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우리가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영주교회도 영주제일교회도 찾아볼 수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조금 소백산 밑으로 가면 풍기에 성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요즘들 많이 찾아가시니까 그냥 지나가시지 마시고 이 교회에 가면 사실은 그 역사 자료관 같은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가도 좀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 영주 지역에 또 영주를 중심으로 한 그 인근 산간 마을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고 초기의 신자들이 어떤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문화적 어떤 유산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곳이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영주제일교회만 하더라도 그 석조 건물이 안동교회보다 더 사실은 더 뭐랄까요, 좀 웅장하다 그럴까요? 크거든요. 그리고 석조 건물이 뭐 좀 1900 해방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긴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건물 양식을 가지고 있는 예배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겉에서도 볼 수 있는 곳이고 내용적으로는 신앙의 역사도 찾아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그렇다면은 봉화 지역의 초기 교회는 좀 어땠나요? 봉화는 또 조금 루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안동하고 영주는 어쨌든 그 대구에 거점을 두었던 선교사님 아담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렇게 그 안동 지역의 순례가 되어지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봉화는 더 산골이잖아요, 사실은. 위쪽이죠, 좀 강원도가 가까워. 그러니까 강원도, 영양 바로 밑에. 그렇죠. 영양하고 이제 영주하고 사이에 산속으로 이제 봉화인데. 이 봉화는 좀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봉화에 척곡교회라는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그 척곡교회가 봉화 지역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척곡교회를 처음에 세웠던 김종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서울에 와서 있다가 서울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그 재경부에 해당되는 재경부의 주사직을 가졌던 관리였어요. 관리였는데 이 사람이 낙향을 해서 자기 그 고향 마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이제 척곡교회라는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트가 다른 거죠. 안동이나 영주를 통해서 들어온 그 복음이 아니라 서울에서 언더우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개종을 하게 되고 낙향을 해서 자기 고향 마을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척곡교회인데 이 척곡교회는 그 우리나라 예배당 건축사에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이 돼 있다는 게 또 귀해요.
네. 그러니까 미음자교 정방형 교회 예배당이 예. 독특합니다. 그리고 한옥으로 돼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한옥 구조도 된 예배당 가운데 아주 독특한 것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강화도에 주문도라는 곳이 있어요. 그 주문도에 있는 그 예배당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옥 예배당으로서는 아주 독특한 예배당입니다. 또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제 이 척곡교회 예배당이에요. 척곡교회 예배당은 완전히 한옥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이제 지금까지 보존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회 또 하나의 특징은 예배당 바로 옆에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바로 학교를 시작해요. 네. 영주나 봉화 지역의 교회들의 공통점이에요. 네. 학교를 다 시작했어요. 근데 학교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바로 이 척곡교회도 학교를 바로 세워서 예배당은 한옥으로 짓고 학교는 6칸짜리 초가로 지었어요. 지어서 교육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오래 가진 못했죠. 오래 가진 못했고 그때 세워진 학교가 이제 명동서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당시에 학교가 세워졌는데 그 학교 건물도 그대로 있어요. 다만 지붕을 좀 갈았어요. 그 당시엔 초가였는데 함석 지붕으로 갈아서 함석 지붕을 이고 있습니다만은 건물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예배당 건축이나 예배당 그 어떤을 하나의 그 시대에 사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문화를 탄생시키잖아요. 네. 근데 예배당 건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하나의 당시에 문화적 측면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척곡교회라고 하는 곳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주나 봉화 지역, 안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다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해서 그 학교가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개종하는 크리스찬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동시에 그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어려움 가운데 대처했고 봉사했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경북 영주 또 봉화의 기독교 역사 그리고 또 교회들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대신총회 신학연구원 이중점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네, 폭염 속에서도 이 야외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자체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좀 점검해야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